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형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만약 이 정보가 바뀌게 된다면 아주 낮은 확률로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확률, 아주 높은 확률로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부르는데요. 돌연변이는 왜 일어나고 유전병은 어떤 유전병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2021년 어느덧 벌써 11월도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곧 이제 우리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참 아쉽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2021년에 3월달, 마치 3월달 여러분들 아마 부푼 꿈을 안고 학교를 이제 왔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3월 21일 혹시 어떤 날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3월 21일. 아마 뭐 일요일 정도 이렇게 생각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3월 21일은 생명체의 정보를 결정하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 중에서 21번 염색체가 있습니다. 21번 염색체는 아버지한테 하나, 어머니한테 하나 받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3월 3개를 가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가 다운 신드롬 혹은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이 바로 3월 21일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번 염색체가 3개이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3개 염색체를 가지는 이유 무엇일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책 141페이지, 교과서 141페이지와 워크북 61페이지를 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141페이지, 61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 남들과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을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돌연변이는 어떻게 일어나고 그 돌연변이로 인해서 어떤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연변이 하면 뭐 우리 상상 뭐 이렇게 그 SF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단골 주제로 사용되죠. 혹시 이 장면이 어느 영화의 장면인지 정말 이 영화의 매니아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과 같은 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박물관에 갔습니다. 이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를 갔나 봐요. 그러니까 거미가 있어요. 거미 박물관에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거미들이 있는데 거미들은 자신의 체중보다 훨씬 더 큰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뭐 이런 걸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이제 날쌘 거미가 하나 있는데 이 거미가 하나 탈출합니다. 하나 탈출해서 살금살금 주인공에게 다가가더니 어떻게 하냐면 주인공의 피부를 확 물어버렸어요. 확 물었는데 사실 물면은 뭐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이 영화적 상상을 살려가지고 이 거미의 DNA가 주인공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거미의 DNA에 들어있는 그 능력이 그 주인공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거미와 인간의 조합, 여러분들 어떤 영화 기억나세요? 그렇죠. 바로 이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이 헐리우드에 스파이더맨이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화가 있겠어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추천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영화 중에는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괴물이라는 영화의 초반부를 보면은 이 미군 기지에서 실험실 하나가 나와요. 실험실에서 무슨 약품이 담겨있는 먼지가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실험실에 있는 약병 이런 것들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종종 이것을 규정대로 정리하려면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냥 어디 갖다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먼지 쌓인 이 약병도 버리고 안에 있는 약도 버리고 다 정리해버리지 뭐 이제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거 그러면 아주 독극물인데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어때? 에휴, 별일 있겠어? 그냥 다 버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막 콸콸콸콸 한강에다가 버리니까 이와 같은 유독 물질에 의해서 DNA가 변형된 새로운 생명체가 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괴물이 한강 둔치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해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주 끔찍한 장면들이죠.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의 딸이 이렇게 납치가 되면서 주인공이 저 딸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주인공 가족이 저 딸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영화죠. 이 영화는 물론 뭐 상상력을 가미하긴 하였지만 실제로 2000년에 미군에서 독극물을 한강물에 방류했던 그 사건이 모티브가 되어서 만들어진 장면이에요.
우리 몸의 DNA는 기본적으로 안정하지만 특정한 요소에 의해서 물리적인 요소나 화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고 그 변형이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고 때로는 저 괴물처럼 특수한 능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돌연변이 하면 바로 이러한 영화들의 상상력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과학적인 의미에서 돌연변이가 무엇인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궁금증은 유전병의 원인인 이 돌연변이는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DNA가 있는데 이 DNA에는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웠겠지만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과 같은 이와 같은 염기들이 존재한다는 우리가 배웠죠. 이 염기가 어떠한 순서대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몸에 어떠한 단백질을 만들 건가를 결정하고요. 이 단백질이 생명현상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DNA를 새롭게 만들 때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방사선이나 화학물질과 같은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DNA의 정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단백질이 바뀌게 되고 단백질이 바뀌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DNA의 변화는 아시다시피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RNA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RNA의 변화는 RNA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변화될 수 있고 심지어는 유전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흔히 여러분들 돌연변이형, 야생형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일반적인 타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수의 생명체들은 돌연변이 타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돌연변이 타입의 유전자가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전체 집단에서 소수의 집단이 바로 그와 같은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 파리가 엄청 많죠. 이 파리들을 눈 색깔을 한번 보세요. 눈색을 보면은 여러분 집에서도 초파리 같은 거 한번 날아오면은 잡아가지고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대부분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초파리들은 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단 2마리가 지금 눈색이 어떻죠?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맞아요. 이렇게 흰색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의 눈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면 이 눈색이 하얗게 되는 거죠. 돌연변이로 인해서 일반적인 형질과는 다른 형질을 가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돌연변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돌연변이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죠. 돌연변이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색체가 우리는 46개, 아버지로부터 23개 받고 어머니로부터 23개를 받죠. 이것이 일반적인데 이것과 다른 수나 혹은 구조를 가진 것을 염색체 돌연변이 혹은 염색체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유전자라고 하는 거, 염색체라는 큰 단위가 아니고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유전자 이상이라고 혹은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집에 뭐 전집 같은 거 있죠? 위인 전집이나 혹은 뭐 과학 전집이나 20권, 저 선생님 어렸을 때는 과학 전집 20권짜리를 참 즐겨 읽었었는데 염색체가 2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한 권이 사라지거나 혹은 한 권이 더 생기는 것을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그 여러 개의 책들 중에 한 페이지가 사라지는 게 유전자 돌연변이죠. 어떤 게 더 큰 건가요? 당연히 염색체 돌연변이가 훨씬 더 크죠. 여러분들의 염색체 하나당 대략 1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염색체 돌연변이는 훨씬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죠. 염색체 이상은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의 이상인 것, 46개를 가져야 되는데 45개를 가진다거나 47개, 심지어는 뭐 48개, 49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상으로는 똑같이 46개를 가졌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염색체를 가지는 경우를 염색체 구조 이상이라고 불러줘요. 자, 다시 염색체의 수 이상으로 구분해보면 상염색체에서 수가 이상이 벌어지는 경우와 성염색체에서 수가 이상이 벌어지는 경우로 구분해 줄 수가 있고요. 염색체의 구조 이상은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그 형태에 따라서 결실이라든지 혹은 중복이라든지 혹은 역이라든지 혹은 전자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염색체 돌연변이부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색체 돌연변이란 하나의 세포에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것의 수나 구조가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경우를 말해요. 염색체는 평균 1000여 개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염색체 돌연변이는 대부분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니 어머니의 몸속에서 있을 때부터 태어나질 못해요. 대부분은 이른 나이에 발생 초기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이가 생겼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극소수로 살아나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 죽어버리는 아이들이 있고 때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염색체 돌연변이는 수 이상과 구조 이상이 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첫 번째로 수 이상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수 이상은 상염색체 수 이상과 성염색체 수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사진에 아주 밝게 웃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뭐 아주 귀엽고 착하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눈 사이가 조금 멀다든지 심장에 기형이 있다든지 이러한 외형적인 특징과 또한 지능이 조금 낮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오늘 처음 얘기했던 3월 21일 바로 어떤 날이었죠? 그렇죠. 다운 증후군의 날이라고 했죠. 이와 같은 아이들의 현상을 연구했던 존 랭던 다운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어떤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흔히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이의 몸에 있는 염색체를 보면 핵형 분석을 한번 해보죠. 핵형 분석을 해보면은 이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염색체부터 21번 염색체까지 우리 어떤 순서였죠? 맞아요. 크기의 순서였습니다. 1번 염색체는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21번 염색체나 22번 염색체는 가장 작고 가장 적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다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염색체가 없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없는, 상염색체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은 다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경우도 대부분은 치명적이죠. 근데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도가 좀 심해지겠죠. 그래서 염색체 중에서 유전자가 거의 제일 적은 21번 염색체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 더 있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태어나서 일정 정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염색체의 수의 이상을 볼게요. 성염색체 수는 여러분들 남성과 여성의 성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들었죠. 그래서 이 성염색체의 수의 이상이 생기게 되면 성적인 특징들이 조금은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은 해리 클라인펠터라고 하는 분이 연구했던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타나는 몸의 외형이고요. 오른쪽은 헨리 터너라고 하는 분이 연구했던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의 외형이에요. 몸의 외형만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이상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들 몸에 있는 염색체를 한번 보죠. 왼쪽은 남성이니까 XY고 오른쪽은 여성이니까 XX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왼쪽의 남성은 이 가슴이 조금 크고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한 남성의 각진 형태보다는 여성의 둥글둥글한 형태의 몸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X염색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에요. 이 X염색체가 하나 더 가지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외형적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셔서 공부를 좀 더 해보시도록 하고 이처럼 X염색체를 하나 더 가지는 남성을 우리가 클라인펠터의 연구를 우리가 길이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오른쪽은 이 여성은 X염색체가 원래 2개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밖에 가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밖에 가지질 않은 이 여성을 우리가 터너가 연구했기 때문에 터너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여성보다는 조금 남성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이미지로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상염색체의 수나 성염색체의 수가 하나 더 많은 경우 다운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것이 가능하고요. 하나 더 적은 경우 터너 증후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과연 왜 내가 46개가 아니라 45개나 47개를 가지게 되는 걸까? 결국 내 염색체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감수분열을 하게 되면 46개의 염색체에서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생식세포들이 고르게 만들어지죠. 근데 만약 이 염색체가 제대로 나누어지지 못하고 생식세포에 들어가게 되면 22개를 가지는 생식세포나 24개를 가지는 생식세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감수 1분열에서 만약 염색체가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저 상동 염색체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야 하지만 한쪽으로 지금 몰려가 버렸습니다. 방추사의 결합이라든지 방추사의 분리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염색체가 정확하게 나뉘어져야 하는데 나뉘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염색체 비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염색체 비분리. 자, 두 번째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EN에서 N 2개가 만들어지고 N 4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로 염색체를 하나 더 가지는 경우와 하나 덜 가지는 경우만 만들어지죠. 하면 이렇게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겠죠. 반면 이렇게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EN에서 N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상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분리에서 한쪽에서 염색체가 나눠지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려가서 N도 만들어지고 N 플러스 1도 만들어지고 N 마이너스 1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들이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을 하게 되면 EN 마이너스 1부터 EN 플러스 1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N 마이너스 1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터너 증후군이고 EN 플러스 1의 대표적인 현상이 다운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감수 1분열 염색체 분리에 대해서 우리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준 염색체는 라지 A가 있고 아버지가 준 염색체는 스몰 A가 있다고 볼게요. 우선 두 염색체는 복제를 통해서 상동 염색체가 각각 염색 분체가 2개로 이루어진 염색체로 바뀌게 될 거고요. 1분열에서 나누어져야 되는데 1분열에서 지금 한쪽으로 몰려간 걸로 봐서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죠.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죠. 지금 색깔은 제가 잘못 칠했네요. 그죠? 라지 A에는 붉은색, 스몰 A는 파란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제가 색깔 잘못 칠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은 감수 2분열에서 한번 볼게요. 감수 2분열에서 보면 마찬가지 초기 단계는 똑같겠죠?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한쪽으로 몰려가는 일이 벌어지죠. 왼쪽 같은 경우는 중복된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EN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는 라지 A와 스몰 A로 중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스몰 A와 스몰 A로 중복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에서 종종 중요 포인트로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생식세포는 염색체를 하나 더 가지거나 하나 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핵상이 N 플러스인 생식세포에는 염색체가 중복해서 그리고 유전자가 중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온 염색체와 어머니로부터 온 염색체 양쪽 기원의 염색체가 중복되게 돼요. 라지 A와 스몰 A처럼. 반면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N도 만들어지고 N 플러스 1도 만들어지고 N 마이너스 1도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감수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N 핵상의 것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감수 2분열 비분리구나. 이러한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겠죠. 핵상이 N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두 번째 분열,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 그것이 중복돼 버리는 거예요. 염색 분체는 아시다시피 복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자가 중복되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복제한 것이 2개 되거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복제한 것이 2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표로 정리해 볼게요. 감수 1분열 어떤 게 분리해야 되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야 돼요. 근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상동 염색체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이름에서 상동이지만 하나는 아빠가 준 거고 하나는 엄마가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거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중복될 때 하나는 아버지로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오는 서로 다른 것이 중복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부터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식세포, 핵상이 정상인 생식세포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반면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나뉘어져야 되는데 나눠지지 못한 거죠. 염색 분체는 복제의 결과물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것이 중복이 되고 첫 번째 분리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정상이 만들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하나 더 가지거나 하나 덜 가지는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수 이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구조 이상을 보겠습니다. 구조 이상은 이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 지금 염색체 중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죠.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염색체의 일부분은 끊어졌다가 다시 붙여지는 경우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결실이라고 불러요. 뭔가 떨어져 나간다, 결실, 용어를 기억할 수 있겠죠.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된 아이, 이 아이가 마치 커렁커렁하는 고양이의 울음소리처럼 낸다고 해서 고양이 울음증후군 혹은 예전에 묘성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방금처럼 결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끊어졌다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역위라고 부르고요.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네. 네. 역귀라는 건 뒤집어서 붙는다는 걸 말하고, 중복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한 번 더 만들어진다는 걸 말하고, 우리가 전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쪽에 가서 붙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약간 기계적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따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 돌연변이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형질이 바뀌는 돌연변이를 말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낭성섬유증, 헌팅턴 무도병, 알비노증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적혈구는 왼쪽에 정상적인 모양은 약간 도너츠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적혈구는 오른쪽에 남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형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적혈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구조가 그것을 결정하는데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아미노산에 프롤린, 글루탐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발린. 지금 보면 정상적인 적혈구에서는 이 헤모글로빈의 유전자 아미노산 서열이 프롤린, 글루탐산 이렇게 이어져야 해요.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프롤린, 발린, 글루탐산으로 바뀐 거죠. 원래는 GAG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GTG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은 동글동글하니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지 않는데요. 이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들은 쪼글쪼글해지면서 자기들끼리 쭉 결합을 해서 쭉 길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고르게 퍼져 있는 정상 적혈구는 저와 같은 형태인데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길쭉하게 박혀있는 부분들은 적혈구 모양 자체도 길쭉한 형태로 남모양처럼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헤모글로빈 자체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적혈구의 유연성도 떨어져서 적혈구가 쉽게 터져버리고 이 좁은 혈관이 막히는 일도 많이 벌어져서 특정한 조직이 손상당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알비노증. 지금 왼쪽에 보면 아이의 피부나 머리결이나 대부분이 하얗게 보이고요. 오른쪽은 형은 완전히 검은 피부인데 동생은 보니까 하얀 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정상적인 밝은 피부의 사람과는 완전히 달리 심한 경우에는 안쪽에 피부에 있는 혈관까지도 다 보일 정도로 매우 밝은 피부를 나타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멜라닌 색소 합성에 큰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알비노증은 우리 피부색에 관련된 유전자가 되게 많았죠. 알비노증도 피부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 하나의 이상이 생기면 그 알비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유전자 중에 하나의 이상이 생기게 되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알비노증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4번 염색체에는 헌팅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헌팅턴 유전자에 특정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그 특정한 부분이 이렇게 단백질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헌팅턴 단백질은 여러분들의 뉴런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기능을 해줘요. 근데 이 4번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헌팅턴 유전자가 만들어지고요. 이 비정상적인 헌팅턴 유전자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헌팅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비정상적인 헌팅턴 단백질은 뉴런을 파괴시켜버려요. 뉴런이 파괴시키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요거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뇌의 단면이죠. 정상적인 사람의 뇌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비정상적인 이 헌팅턴 무도병에 걸리게 되면 뉴런의 파괴가 일어나면서 저렇게 쪼그라들고 뇌가 쪼그라들고 빈 곳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이 헌팅턴 무도병은 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낭성섬유증은 여러분들의 세포막에서 특정한 이온을 운반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면 이 단백질의 이상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이 기도와 같은 것에 적절한 점액질이 있어야 되는데 과도한 점액질이 축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문제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방금과 같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특정한 유전자, 예를 들어서 낭성섬유증은 여기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7번 염색체에 있는 특정한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의 유전자에 문제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을 우리가 유전자 이상 혹은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우리 워크북 61페이지를 빼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게 되면 염색체 이상에 따른 유전병 이렇게 되어 있고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수 이상 중에서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를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X 염색체를 2개 가지는 남성을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렇게 말을 했죠. X 염색체를 하나밖에 갖지 않는 여성을 터너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요. 염색체의 구조 이상 일부가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결실이라고 했고요. 분리된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붙는 것을 역이라고 했고 중복되는 것을 중복이라고 했습니다. 뭐 쉽죠. 용어 자체는 쉽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긴다. 이걸 전좌라고 불러요. 자신의 염색체가 아니라 다른 비상동 염색체에 결합하는 것을 전좌 이렇게 불러주죠. 62페이지 보면은 거기 유전자 돌연변이의 예가 나와 있는데 헤모글로빈의 유전자의 이상으로 헤모글로빈이 연결되고 그 연결된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적혈구가 남모양처럼 생기는 빈혈증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자, 멜라닌 합성 요소에 이상이 생겨서 멜라닌 합성을 거의 합성하지 못하는 것을 알비노증, 헌팅턴 유전자 이상으로 뇌에 뉴런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헌팅턴 무도병. 이 헌팅턴 병에 걸리게 되면 몸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춤을 추는 모습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무도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줍니다. 상피세포의 세포막의 물질 수송의 이상으로 점액질이 과도하게 쌓이는 이런 것을 낭성 섬유증이라고 말을 해줘요. 여러분 교과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과서 1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염색체 돌연변이와 유전자 돌연변이로 나눌 수가 있다. 염색체 수 이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1번 염색체가 3개인 다운 증후군이 있다. 142페이지를 보면요.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의 수 이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 같은 것은 성염색체의 비분리로 나타날 수 있다. 143페이지 보면 구조 이상,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복은 무엇인지, 여기는 무엇인지, 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염색체의 결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 있고요. 전자에 의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과도하게 백혈구가 만들어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넘어갔는데요. 전자에 의한 질병은 대표적인 사례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습니다. 자, 144페이지에 보면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어요. 하나의 염기, 하나의 아미노산의 변화이지만 우리 몸 신체에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145페이지에 보면 남모양 적혈증은 산소 운반이 어려워지고 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심각한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낭성섬유증, 알비노증, 헌팅턴 무도병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는 어떠한 돌연변이가 있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각각의 질병들이 과연 원인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누구에게서 쉽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